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임상모 작가님의 단편소설 도토리 줍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996년 창작과 비평 92호에 발표됐던 작품으로 소설집 미꾸라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묵어 쌓인 낙엽을 헤집어대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다. 단순히 낙엽만 헤집는다면야 그리 어려울 게 없겠지만 얕음한 아카시아 나무와 얼크러진 억새풀까지 젖혀대며 후벼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토리란 놈은 사람 눈에 잘 띄도록 낙엽 위에 나벼시 경비실 탁자 위에 인토폰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올라앉아 있는 게 아니다. 아파트 키만큼이나 쭉쭉 뻗어 올라간 참나무 가지에서 톡 하고 떨어지면 그까지 썩은 낙엽쯤은 허당인 양 퍽 뚫고 들어가 숨어버린다. 그 하나를 찾아 줍기 위해선 온통 참나무로 가득한 이 공원에 넓고 두텁게 깔려있는 불특정 낙엽을 바르집어야 한다. 어디 그뿐일까? 가시나무와 잡초를 꺾어내고 밟아 젖히는 일이 번거롭고 까다롭다. 나무를 잘못 꺾다 보면 손에 가시가 박힌다. 풀을 잘못 젖히면 찾아내야 할 도토리가 오히려 발길 아래 깊이 숨어버리기 일쑤다. 결코 초조해하거나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저 위쪽에서 들려오는 땅땅, 참나무 둥치 패대는 소리와 앵앵거리는 라디오 소리가 새벽의 신선한 공기를 발기발기 흩뜯어 놓았다. 복영감은 그 소리들이 신경에 거슬렸던지 양미간을 찡긋거리면서도 차분히 가시덤불 속을 헤집어 나갔다. 아직도 시야는 어둑어둑했다. 왼손에 들린 비닐봉지는 젖먹이 송아지 불알만했다. 한 말은 주어야 방앗간에서도 한확거리로 받아줄 거란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한 일에는 이 짓을 해야 한 말이 될 듯 싶었다. 영감은 코를 땅에 박다시피 하고 삭정이로 득적득적 낙엽을 헤집어 나갔다. 읍에서 몇 해 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뒷 산자락 끝을 다듬어 공원 모양을 만들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원인지 유휴지인지 얼른 분간이 되지 않았다. 대형으로 자연보호, 선전판이 솟아있는 잡초 속 한가운데엔 인공 연못도 있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모과나무, 단풍나무, 목련나무, 개나리나무, 철쭉나무, 감나무에다 정원수용 소나무까지도 듬성듬성 서 있었다. 나뭇결 색칠을 한 시멘트 벤치도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긴 하다. 그 모든 나무들과 시설물을 압도할 만큼 많이 서 있는 상수리 나무는 따로 심은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다. 소재지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이곳을 휴식처로 이용하는 주민은 흔치 않았다. 그 대신 날이 어두워지면 주로 20살 전후의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게 전부다. 그들은 꼭 껴안고 벤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소나무 상수리 나무를 맞잡아 껴안고 돌며 소근거린다. 그네들은 을에 담배를 피거나 찍찍 껌을 씹다가 아무데나 퇴 뱉어내고 음료수병을 깨트려 놓는 예가 허다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심지어는 계집의 팬티가 나무 등걸 밑에서 짓밟히기도 한다. 정말 좀 쉬고 싶은 이들이 가끔 들르고 싶어도 그 같은 전경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원 아래 찻길 건너에 파출소가 있었지만 이 공원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사람들은 이곳을 공원이라고도 하고 그냥 고갯짓으로 뒷산임을 지칭하기도 했다. 가을이 무르익어서야 인근 사람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모두 도토리를 줍는 무리였다. 그러다 보니 먼 동이 트자마자 안 노인네들을 주축으로 나이살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다시피 해 북적대는 것이었다. 안쪽 펀덩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꼬여들어서
낙엽은커녕 잔디까지도 반질반질 달아 마치 멍석을 펴놓은 것 같았다. 그곳에서야 물론 도토리가 떨어지자마자 금방 눈에 띄게 되어 누군가의 손 안으로 낼름 집어 삼켜지게 마련이다. 복영감도 도토리가 잘 보이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에 짓바대진 그곳에서 자기 차지가 될 도토리는 없을 것 같았다. 도리 없이 공원 뒤쪽 후미진 곳에서 한가지게 가시덤불 턱을 차지하고 헤집을 뿐이었다. 그런데 타작마당의 건불 걷어내듯 모조리 긁어내기 전엔 그놈의 도토리가 있는 위치를 제대로 잡아낼 수가 없었다. 벅벅 헤집다 보면 우연스럽다 싶게 툭툭 붉어지는 도토리가 더러더러 나온다. 그걸 찾아 엎드려 기자니 손등에 가시가 찔려 따끔거리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다. 비닐봉지는 분한 없이 노상 그 모양이라 부하도 났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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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가 치미는 진짜 이유는 저 소리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포알 나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위 깨지는 소리 같기도 하다. 거기에 웬 라디오까지 갖고 다니는지를 모를 일이다.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물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흐르는 노래에 때묻은 머릿속을 씻어내기 위함일까? 아까부터 허리를 펴 그쪽을 넘겨다 보았다. 무슨 말인가를 해 던지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거리가 좀 멀었다. 그렇다고 쫓아가 몰아자니 늙음하게 채통도 없는 노릇이다. 하긴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복영감은 속으로 은근히 별렀다. 허리를 펴 넌지시 넘겨다 보니 희끄무레한 점퍼에 검은 바지를 입은 50대 초반의 장한 하나가 이만기 한쪽 궁덩장만한 철 곰배를 들고 아름드리 참나무 중턱을 냅다 패대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그 주변을 맴돌던 너댓 명의 안 늙은이들이 궁둥이로 풀밭을 쓸고 다니며 도토리 줍기에 정신이 없었다. 땅땅 소리가 저러는 소린 줄은 알고 있었다. 사람의 손이 닿는 이 땅의 상수리 나무는 모두 저렇게 찢기고 짓지어져 우그럭 바가지 상처투성이로 자라왔다. 그 참혹한 핍박의 역사가 수십 년인지 수백 년인지 수천 년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이곳의 상수리 나무들은 당백년이 넘지 않는 살아있는 현대사인 것이다. 식전 내내 줄창 그 짓거리를 해온 장본인이 바로 저 작대기로구나 하고 확인하니 분기증이 훅 솟구쳐 올랐다. 어림짐작으로 영감보다는 10살은 아래로 보였다. 벼르던 말을 할 듯 튀길 듯 입술을 실룩거렸지만 어떤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앞에 우뚝 선 참나무에 짓이겨진 상처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담은 채 내려다보았다. 만들다 잘못되어 우구려버린 못생긴 인간의 탈바가지 같은 그 상처는 애누리 없이 보통 사람 키만한 높이에 위치한다. 대통령 하다 기업인들로부터 엄청난 돈 긁어먹고 감옥 간 어떤 사람의 널쩍한 낯짝을 담기도 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쭉쭉 뻗어 올라간 참나무는 중간 둥치에 상흔만 아니면 참으로 깃깃한 모양새를 갖추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꼴사나운 상수리나무 아래서 도토리를 주울 수밖에 없는 복영감이었다. 곧 터질 것 같은 화증을 용케 잘도 참아나갔다. 땅 하는 곰배질 소리 다음엔 화르르 후두둑 소리를 내며 도토리가 떨어진다. 그 덕분에 안 늙은이들의 보따리는 제각각 두어 되박 이상씩 실했다. 그네들은 분명 곰배질하는 장한의 가족과 이웃들일 것이다. 그 무리는 곰배질과 함께 도토리가 쏟아질 때마다 환성을 질렀고 반대로 복영감은 자신이 얻어맞은 듯 온몸이 뜨끔뜨끔 저려왔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또 편리하게 더 많은 도토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참나무 둥치를 베어 넘기고도 남을 위인들이었다. 복용감은 어떻게든 그 아파트 경비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배견할 작정이었다. 본디 별로 모아놓은 것 배운 것 없는 주제이기도 했거니와
변변한 직장이나 혹이 있는 사업에 한번 몸 담아본 적이 없이 환갑의 나이를 살아왔다. 지금에 와서 특별히 갈 만한 마땅한 자리가 있을 리 없다. 그건 엄청나게 오래 살 만한 세월이 자기 인생 앞에 끝간데 없이 뻗어 있는 게 아니라는 논리도 되었다. 일이 묘하게 꼬일래서인지 취직해서 첫 근무한 다음 날이 대전에 사는 형님의 칠순이었다. 안 가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취직하는 날 대번에 내일은 집안에 일이 있어 출근하기 어렵겠노라 하고 통보하기는 체면이 안 서는 일이었다. 하기야 그날이 마침 비번이었다. 시간 조절만 잘 하면 탈 없이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요리조리 삐그닥삐그닥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았다. 24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다음 사람과 교대하는 시간이 아침 8시 30분이다. 물론 교대자가 그 시간에 딱 맞춰 들어오지는 않는다. 보통은 그보다 10분이나 20분쯤 미리 교대가 이루어진다. 사실 이런 내용은 복영감의 교대 근무하는 류 영감이 첫날 퇴근하면서 일러준 말이다. 어떻든 8시 30분이면 일반 가정의 아침 식사는 끝나 있는 상태다. 그 아침을 함께 먹자며 취직한 첫날 근무를 빼먹을 형편은 못 되었다. 근무를 다 마치고 가자니 아침다운 아침을 먹을 수가 없다. 경비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시 분침이 8시 10분으로 돌아내리고 있었다. 많이 잡아 10분만 더 있으면 류 씨가 올 것이었다. 영감은 머릿속으로 얼음얼음 시간 계산을 해보았다. 큰 집에서는 동생이 도착한 후에 아침들 작정을 댈 것이다. 대단한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신축성 있게 조절될지도 모른다 싶었다. 따라서 사정이 이러이러하여 늦을 거라고 기별하기도 썸썽그런 일이었다. 복영감은 아까부터 밖을 내다보았지만 류 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속도로로 가는 직행버스를 탄다면 대전 종합터미널까지 40분이 걸릴 테고 다시 그곳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반 시간은 걸릴 것이다. 택시를 타면 그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최저 생계비 수준을 밑도는 하발치 월급쟁이로서는 할 일이 아니었다. 푸지게 무슨 선물을 한아름 싸갈 것도 아니면서 조카들더러 마중 나오라고 큰 소리칠 처지도 못 되었다. 녀석들이 미리 마중 나가드리겠습니다 하는 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 천상 직행버스 40분에 시내버스 30분 하고 기다리고 갈아타고 하는 시간을 합하여 2시간쯤 잡아먹고 도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떠난데도 10시가 넘어야 도착될 것이다. 아침을 함께 들기는 틀린 일이었다. 그런 결론을 내고 보니 조금 조급하고 초조해진다. 형님은 사정도 모르고 오해할 것이다. 이때 201동 경비가 싱긋 웃으며 들어섰다. 그가 201동 경비인지 몇 동 경비인지도 실상은 알지 못했다. 이제 겨우 만 하루 근무한 처지라서 누가 누군지 얼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근무라고는 하지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초소만 지키고 앉아있다시피 했으니 더욱 그러했다. 어제 첫 근무하셨지요? 저는 201동 경비요. 어제 낮엔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근무 못했고 밤에서야 출근했시요. 그는 묻지도 않은 말을 주워 섬겼다. 아, 그리요. 나 복근일이라고 하오. 하고 손을 내밀어 비로소 인사를 나누었다. 근데 왜 퇴근 안 해요? 201동은 그렇게 말했다. 복영감은 아직 교대 근무자가 출발하지 않아 그런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그는 피시식 웃었다. 뭘요, 가셔요. 인자 금방 좀 있으면 나올 건데요, 뭘. 난도 지금 가려고 나오는겨. 일찍 갖다 주러 사무실에 갔다가 어제 새로 오셨다길래 들러본 거요. 가도 돼요, 가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다. 여긴 원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십상이었다. 그 말은 또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그 나름의 질서를 심어주는 것으로도 들렸다.
복영감은 그렇더라도 그건 도리가 아닐 거란 생각을 품어보았다. 200일동이 무슨 소리를 했든 그날이 특별하지만 않았다면 교대자인 류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복영감의 마음은 흔들렸다. 60여 평생을 칼날처럼 분명하게 살아온 것으로 자부해왔다. 과단성 있는 행동과 어정쩡한 처신의 구획선이 어디인가 새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영감은 후자를 선택하고 말았다. 그럼 그래야겠네. 영감은 뒤가 미진한 채로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대전의 큰 댁을 다녀오고 다음 날 아침 출근했다. 아파트 입구의 차량 속도 제한 콘크리트 턱을 넘은 복영감의 발길이 경쾌하진 못했다. 8시 15분. 교대 근무자 류 씨도 어제 아침에 자신처럼 미리 퇴근했을 거란 예상은 빗나갔다. 저만치 눈에 들어온 경비초소 안에는 돋보기를 콧등에 얹고 평화롭게 아침 신문을 보는 류 씨의 모습이 있었다. 첫날 인사 나눌 때 나이를 견주어 보니 두 사람은 동갑이었다. 그는 미리 복영감을 보고 있었던 듯 복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도 눈에서 얼른 신문을 떼어내지 않았다. 그런 류 씨에게 복영감은 무턱대고 허리를 굽실했다. 비로소 류 씨가 돋보기 너머로 복영감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니 어제 와척에는 어떻게 된 거요? 하며 씁쓸음하게 웃었다. 각오가 안 돼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 가슴속이 저르르 하도록 부끄러웠다. 예, 참 죄송해요. 저는 금방 오실 줄 알고 그만. 얼굴까지 붉히며 머리를 극적거렸다. 드디어 류 씨가 신문을 책상 위로 내려놓으며 턱을 안으로 당겼다. 오이, 그러면 안 되지. 출발보, 입발보라고 들고 나는 일을 분명히 고해야 되는 거요. 도리지. 더군다나 암만 보잘것없는 직장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깍듯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댕겨야 거주민들한테나 사무소장한테나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니겠소. 이 실수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기엔 자신만 너무 불합격점 인격체로 낙인 찍혀버릴지 모른다. 진지하게 사과의 뜻도 나타낸 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하여 여차여차 했노라고 실정을 말하면 이 몰락해가는 기분이 좀 나아질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너진 인격이 금방 회복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구차스럽게만 보이리라 여겨졌다. 동갑 나이에 훈계죄로 잔뜩 선임자 행세를 한 류 씨가 미안했던지 이번엔 벌쭉이 웃음을 먹었다. 하긴 그럴 때도 저럴 때도 있는 게 사람 아니오? 그렇다는 게지 마음 두지 마요. 빙긋이 따라웃던 복영감은 인터폰 기계 위에 얹혀 있는 자기 몫의 경비모를 내려 머리에 눌렀었다. 류씨, 인자 고만 들어가요. 수고 많으셨시오. 더 함께 앉아 거북한 이야기에 매달려 있기보단 얼른 혼자 있고 싶은 욕심도 앞선 게 사실이다. 게다가 류 씨의 퇴근 시간이 꽉 찬 8시 30분이 넘어서고 있었다. 영락 없이 부모나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훈계 듣는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복영감의 심정은 참담하게 가라앉았다. 100번 1000번 지당한 충고에 달리 변명할 궁리를 해볼 수도 없었다. 아니 이렇듯 옳게 말해주는 사람을 흔히 만나오지 못했다. 세상을 너무 빗둘게만 보았거나 옹색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싶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만 깜빡.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할까 말까 머리를 굴려보았다. 예, 가야죠. 근데 의자에서 일어설 듯 궁둥이를 들썩하던 류 씨는 도로 주저앉으며 다시 말을 꺼냈다. 복영감은 다시 긴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어쨌건 간에 반장한테 거정은 얘기가 돼야 될기요. 또 해야 되는 거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가. 따지고 보면 그럴 일이었다.
이것도 직장이라고 절차가 여러 층일 거란 생각 때문만은 아니다.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복용감은 단단히 다짐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고. 아유, 그러면요. 그래야 하고 말고요. 내 바로 삼초소로 전화해서 삼초소지요, 우리 조 반장님이. 마침내 류 씨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천천히 고개를 주워겼다. 복용감은 류 씨가 미진해하는 것 같아 한마디 덧붙였다. 반장님한테 전화해서름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게요. 이 말을 끝으로 그 문제에 관한 류 씨와의 찜찜한 대화는 마무리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가 얼른 퇴근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다. 그런데 류 씨는 복용감의 입장쯤은 안중에도 없었다. 어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일단 출근하셨나 인터폰으로다가 설랑은 확인을 하고 삼초소로 찾아가 뵙고 설랑 말씀드리는 게 도리지. 첩첩산중이었다. 그 한 번의 실수에 흠을 씻어내는데 이렇듯 여러 고개를 넘어야 하다니. 그러나 복용감도 세상 살 만큼 산 사람이다. 듣고 보니 그 말이 또 옳은 것을 어쩌랴. 암만요. 그래야지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반장님이 출근하셨나 모르겠네. 어디... 얼른 삼초소를 부르는 보톤을 눌렀다. 류 씨는 그러는 복영감의 모습을 보며 느럭느럭 모자를 벗어 벽에 걸고 그 옆에 걸린 사복을 끌어내리고 경비복 점퍼를 벗어 그 자리에 바꿔 걸었다. 시간은 8시 50분이나 되었다. 교대 시간도 채 못 채우고 경비실 문을 열었던 201동 경비나 복영감 자신의 행위와는 정반대였다. 옛말에 집에 가봐야 뭐 여우 같은 계집이 있나 토끼 같은 자식이 있나 몸달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푸념하는 호랍이 격언이 있지만 류 씨야말로 갈데없는 호랍이 영신이었다. 그는 오로지 이 아파트 경비원 노릇만을 위해 한 세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출근한 삼초소의 반장과 통화하며 곧 가 뵙겠노라는 복영감의 말을 귀로 들어 확인하고 나서야 류 씨는 두 손으로 윗저고리 앞섭을 툭툭 털며 경비실 문을 밀고 나갔다. 자식들이야 장성에서 모두 출가했다고 해도 집에는 밥 해놓고 기다릴 마누라가 있을 것이 아니던가. 복영감은 또 그의 뒤에 대고 꾸벅 절을 했다. 남에게 이처럼 애써서 머리 숙여본 기억이 없다. 대전 터미널에 도착하여 혹시나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었다. 조카 녀석 중 누군가는 마중을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였다.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공중전화 부스 오른쪽으로는 버스 승하객을 위한 택시들이 연신 줄을 이었다. 길 건너편 식당가 앞엔 몇 대의 승용차가 서 있었지만 복영감을 기다리는 조카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은근히 부하가 났다. 자신이 올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장성한 5남매 놈 중 한 놈도 안 나오더니 괘씸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사실은 형님에게 문제가 있었다. 너희 작은아버지가 오실 텐데 시간 가늠해서 나가서 모시고 들어오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말이다. 그런 말 한마디 갖출 줄 모르는 형님에 대해 항상 10분 마음이었다. 시내버스로 형님 댁에 도착하니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딸, 사위, 아들, 며느리, 손주, 외손주 등이 모였으니 오죽 시끄러울까. 왁자한 소리가 동아줄 감기듯 현관문을 들어서는 복영감의 두 귀를 죄고 들었다. 거실에 있던 세 개의 교자상이 막 치워지는 중이었다. 작은 아버님이 도착되시는 대로 함께 식사하겠다던 형수던가 조카 며느리던가의 전화 속 울림은 헛말이었다. 예 이놈들아. 나이가 30, 40이 넘은 것들이 철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 늙은 작은 애비 마중 좀 나오면은 어디 근본 떨어진다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가장 싫어할 사람은 조카들이 아닌 정작 형님일 것이다. 언제나 아우를 다복솔 밑에 끼인 가시나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그였다.
평생 번쩍번쩍하게 한번 살아보지 못하는 아우가 안쓰러워서라면 고맙기나 할 일이다. 손아랫 사람들의 예의 문제나 티내고 성미 고든 척 살아봤자 간대마다 밉상만 바치지 득될 게 뭐 있냐는 게 평소 형님의 지론이다. 그 속에서 자라난 조카들의 의식이 어떠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문제로 한두 번 언쟁한 게 아니지만 아우의 주장이 먹혀들 기미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해결 방법은 아우가 형님보다 더 번족하고 더 윤택한 위치에 서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 주지 않았다. 형님은 언제나 이 아우를 보기만 하면 혀를 끌끌 찬다. 아우는 그러한 이 형님만 보면 머리가 뻐개질 듯 아프다. 명치가 딱딱하게 굳어들기도 한다. 형님 주사 속에서 자신은 이미 이 집 족벌의 반열 밖의 인물로 취급당하고 있음을 안 지 오래였다. 뒤늦은 아침상이 독상으로 술 주전자와 함께 앞에 놓여졌다. 형님은 엇비슷이 돌아앉아 또 혀를 끌끌 찬다. 아버지 형제 간의 분위기를 제법 알고 있는 장조카가 짐짓 무릎을 꿇고 앉아 술잔에 술을 따른다. 한쪽에선 다른 조카와 조카 사위들이 어울려 시국 토론을 벌인다. 복용감은 숟갈을 국그릇에 담가보지도 않고 술만 몇 잔 목구멍에 넘겼다. 알싸한 기운이 빈속을 한 바퀴 돌아 36방향 육신 끝을 향해 퍼져나갔다. 3초소에 문을 열었다. 반장은 옆에 텔레비전과 전기난로를 켜놓고 의자 등을 뒤로 활딱 젖혀 그 위에 누워 있었다. 두 발을 꼬아 책상 위에 걸치고 경비모는 이마 위에 얹었다. 50대 중반쯤으로 짐작되는 경비반장은 몸집이 헝걸스럽고 콧덩이가 큼지막하니 힘께나 씀직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출근하자마자 잠을 자는 것도 아닐 테고 더구나 복용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던가. 복용감은 반장이 보거나 말거나 허리를 굽신했다. 반장님, 저 5초소 경비입니다. 어제 아침엔 정말 죄송했시오. 이 미혹한 것이 그만 깜빡 사리 판단을 못하고 설랑은 그렇게 됐네요. 반장이 이마에 얹힌 경비모를 끌어내리며 슬그머니 고개를 틀어 복용감을 쳐다보았다. 영감은 다시 허리를 꾸벅해 절을 했다. 비로소 반장은 끙하며 의자를 바로 세워 몸을 일으켜 앉는다. 뭐 왜 된 기라 예? 지난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첫 근무하던 날 대강 인사는 나눴지만 그때는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하고 넘어갔다. 용서하세요. 입이 열개래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시 허리를 굽실거리는 복용감을 바라보던 반장은 두 손으로 마른 얼굴을 쓱 문질렀다. 용서야 무슨 용서. 내가 뭐 어쩌겠습니까. 같은 처진데. 보기보다 말은 겸손했다. 그토록 확실하게 사과했으니 하긴 더 할 말이 마땅찮기도 했을 것이다. 이것으로 이제 지리하게 자신을 괴롭혀오던 이 문제는 끝났구나 싶었다. 다만 반장이 또 입을 열었다. 복용감은 다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걔도 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오해 마시고 내 별말 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 물정 영 모르는 철부지는 아니잖소. 네, 내보다도 위지라 얘. 이력서 보니까네 내보담도 5살이나 위시던데 그뭐 우야 그러실까 하는 의문은 남습디다. 죄송합니다. 반장님이 그저 너그럽게 봐주시오. 앞으로는 당초에 그런 일 없을 깹니다. 참으로 괴로운 심정이었지만 덮어놓고 굽실굽실했다. 결코 이 같은 굽실거림에 익숙할 수 없는 몸짓이었다. 침이 말라 연신 혀끝으로 입술을 문질렀다.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기라 가셨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누가 관리소장한테 보고했나? 아직 보고는 안 되실기요. 내는 안 했으니까 일 보소. 고마운 말이었다. 복용감은 또 한 번 굽실거렸다. 아니 2번 그랬다.
실수라는 걸 별로 해본 기억도 없지만 그럴 경우에 대비해 사죄하는 훈련을 받아두었더라면 덜 불편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영감의 순하고 진솔한 태도에 감복했던지 반장은 막 이야기 좀 하다 가소 하고는 의자를 내밀어 앉게 했다. 여기서 영감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들을 수 있었다. 201동 경비가 교대하지 않고 미리 귀가하는 일이 잦아 어제 해임시켰다는 것이다. 아하, 그렇구나 하는 탄식이 한숨이 되어 흘러나왔다. 사람을 잘 만나야 화를 면한다는 옛말이 조금도 그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다. 너무 그랬사이까는 경비들 간에도 말이 생기고 넬로 반장이라 이래 딱 해놨으니 내 책임도 있는 기고 그렇다고 같은 경비 처지에 소장한테 꼬아바칠 수도 없는 일이고 골 세린기라 예. 그는 머리를 썰레썰레 흔들어 넌더리 내는 신용까지 해보이며 말을 이어갔다. 알지 얘? 여기 소장도 얘 온 지 이틀밖에 안 되는 거. 복용감은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하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시간도 없었구만. 우리 소장 여 새로 온 기라 얘. 영감보다 하루? 아이 같은 날 왔지. 오자마자 사람 탁 잘라 삐리쓰니 그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마. 그도 보통의 아이 모양이라 얘. 강한 이미지를 심어놓겠다 하는 것 같은데 그날 그저께 영감께 하는 거 보소. 그게 뭐 있고? 당분간은 좀 피곤할기라 얘. 그런 말로 한 번 더 복영감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 같기도 했다. 복영감은 계속되는 반장의 이야기에 연신 고개를 끄덕여댔다. 사람을 대뜸 잘라떼서 이야기가 아니라 소장거 영 우째 영. 복용감은 고개를 크게 주걱거렸다. 첫 출근한 날 오전이었다. 인터폰이 울려 받으니 관리사무실로 올라오라는 지시였다. 처음 취직한 사람이라 혼자에게만 당부할 말이 있나 보다고 올라갔다. 가보니 그곳엔 이미 5개 동 경비가 다 와 있었다.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사무실 서쪽 구석에 놓여 있는 5인용 응접 소파였다. 사무실 앞쪽에는 격리인 여직원의 책상과 잇대어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등의 책상이 있었는데 별 할 일이 없는지 난로를 둘러싸고 두련거렸다. 그들 뒤로, 그러니까 남쪽 끝 창가에 커다란 테이블과 우람한 회전의자가 있는 곳에 한 벌 정장을 쪽 뽑아 입은 28쯤 될 듯한 젊은이가 서 있었다. 그는 손에 서류 같은 걸 들고 막 들어서는 복용감을 쓱 곁눈질해 보았다. 아직 젊어서 대머리는 아니었지만 머리 꼭두베기가 삼각형 꼭지점처럼 치솟아 있고 양 눈꼬리는 아래로 처졌으며 입을 꽉 다물어 위험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를 연상케 했다. 아주 비슷했다. 그는 손가락을 들어 복용감을 향했다가 다른 경비들이 앉아있는 소파 쪽으로 휙 뿌렸다. 그의 얼굴은 그 자신이 들고 있는 서류를 향해 있었으므로 그의 손가락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얼른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력서를 제출받고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세요 하던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가 소장인지 평직원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경비원들이 앉아있는 소파 쪽으로 복용감이 엉거주춤 다가갔다. 두 쪽의 의자엔 한 사람씩 들어앉아 있었고 한 덩어리로 된 3인용 소파엔 두 사람의 경비가 다리를 떡 벌리고 앉아 있어 선뜻 궁둥이를 들이밀 데가 없었다. 진작부터 지분이 있던 관계라면 두 사람을 한쪽으로 밀어붙이며 앉는다 할 수도 있는 일이었겠으나 모두 처음 보다시피 하는 서먹서먹한 얼굴들이니 그러는 것도 살동스러운 일이었다. 또 선뜻 자리를 내주는 사람도 없고 보니 멈칫거리고 서 있기만 했다. 그거 앉아요, 아저씨.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그 젊은이에게서 나온 소리였다. 그 말이 자기를 지목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은 사무실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젊은이 외에
복영감 자신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였다. 주로 정년퇴직한 연령층으로 짜여진 경비들은 그 나이만큼이나 몸도 마음도 굼뜨다. 더구나 그들 신경의 초점은 신임 소장의 첫 교시가 어떤 것일까에만 집착해 있는 듯 몸을 우겨 자리를 내는 데는 마음이 닿아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안 들려요, 아저씨? 거기 앉으란 말이에요. 신경질적인 목소리였다. 목구멍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귓속이 답답했다. 이때야 비로소 3인용 소파에 자리가 났다. 앉아있던 경비들이 비비적거리며 몸을 당겨주었다. 모두 두터운 옷들을 입어 비둔하다 보니 아무래도 자리가 째였다. 복영감은 엉덩이를 문대고 들이밀며 뻑하니 그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서류를 넘겼다 덮었다 하며 딴전을 부렸다. 가만히 보니 그의 시선 끝은 서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길다랗게 휠대로 휘어 이쪽 경비들이 앉아있는 곳에 와 꽂혀 있었다. 복영감이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젊은이는 그제서야 이쪽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 종이가 들려진 채였다. 아마도 그 종이엔 지금부터 할 말의 요지가 적혀 있나 보다고 짐작되었다. 근무 중인 사람들을 둘러 모았으니 나름대로 필요한 지침이 하달되리라 믿었다. 복영감이야 업무에 생소하니 그렇다 치고 다른 이들은 손에 익은 일들이어서 굳이 새롭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소장은 한참 동안 서 있기만 했다. 무슨 말인가는 있겠지 하며 모두 침묵 속으로 빠졌다. 어느 분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구령을 불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뜸이랬다. 5명의 경비들은 서로 은근하게 눈길을 주고받았다. 저기 반장님, 반장님이 하세요. 소장은 3초소 경비인 반장에게 대고 이렇게 말했다. 덩치가 크고 보니 그가 반장임을 쉽게 알았던 모양이다. 3경비가 잠시 꾸물거리더니 소장의 지시를 따랐다. 자, 다 함께 우리 소장님을 향해 인사드립시다. 경례! 구령에 맞춰 5명의 머리통은 구부렸다가 올려졌다. 순식간이라면 순식간의 일이다. 구부렸던 머릿속에 10,000가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켰겠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소장의 훈련에 적응한 것이다. 경비들은 별다른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복영감도 마찬가지였다. 예, 편한 자세로들 앉으세요. 일단 자신의 권위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흡족했던 듯 말씨도 얼굴도 부드러워졌다. 경비들은 새삼 몸을 비비적거렸다. 소장의 말대로 편히 앉아보려는 의도였겠지만 달리 어떤 자세를 취할 만큼 자리가 넓어지지는 않았다. 저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라고 한 건 말이죠. 여기 처음 보는 얼굴도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 모이게 한 건 다름이 아니고 합동 경례를 요구할 만큼 소장의 권위를 내세우는 태도에 비해선 말투가 오종종하고 두서가 없었다. 다름 아니고 제가 먼저 있던 곳에서는 말이죠. 주민들과 경비들 간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좀 바로 앉아요, 아저씨. 무슨 뜻인지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다 말고 소장은 느닷없이 싸늘한 눈길과 함께 복영감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들이 복영감에게로 쏠렸다. 턱을 당겨 자신의 자세를 확인했는데 자리가 비좁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편히 앉으라 해놓고선 늙은이가 다리 꼬고 앉는 걸 탓하다니 어폐가 있었다. 아무리 말직 경비라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 앞에서 벌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같은 면박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무참하고 분했던지 복영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꼬아얹었던 다리를 풀어내리니 앞으로 쏠린 두 무릎이 건궁에 매달린 듯 부자유스러웠다. 여러분들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님, 인사.
에, 차렷, 경례. 반장의 구령이 끝나자 바짝 긴장했던 좌석이 푸시시 무너졌다. 머리가 띵 하도록 멍멍했다. 소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회전 의자가 있는 제자리로 휘적휘적 걸어갔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는 뭔지 모르지만 장식물로만 존재하다 그대로 묻어갔다. 결국 알맹이도 없는 말을 앞뒤 없이 주접주접 혼자 짓거리고 분위기만 구겨놓았다. 아무리 한물간 영감태기들이라지만 이 회의에서 소장이 의도한 게 자기 과시라는 것쯤 모를 사람은 없었다. 사무실 계단을 내려온 경비들은 입들을 꾹 다물고 각자의 초소로 흩어져 갔다. 여보슈, 거 듣자 보자 하니 못 참겠구려. 거 참난구를 그렇게 후려 찍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소? 허리를 쭉 펴 올린 복영감이 온유월 풋쇠기처럼 호되게 쏘아댔다. 몸집이 장대한 사내는 막 치켜든 곰배를 내리지도 않고 부리부리한 눈알을 뚜릿뚜릿했다. 졸개들만 거느려 본 도둑놈 두목 마냥 아나무인의 눈빛이었다. 뭐? 뭐이가 잘못됐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듯 그는 너무나 당당했다. 아니 누군가는 자신의 행위에 불평할 거라는 걸 알고 대응책을 준비했던 사람처럼 거침이 없었다. 나이로 보나 자신이 하던 짓으로 보나 그가 먼저 말 놓고 덤벼들 경우는 아니었다. 그가 믿는 건 오직 자신의 힘일 것이었다. 본세로 보아 이러쿵저러쿵 하는 논리가 먹혀들 여지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선은 사람 대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슈, 이 공원은 우리네 은민이 다 이용하는 장소 아니겠소? 난구를 그렇게 패대서 상처를 입히면은 그 난구가 얼마나 아프겠소? 아이고, 여기 자연보호 혼자만 하는 영감 하나 있네. 참난구 이렇게 된 거 하루 이틀이요? 한두 해요? 봐, 이 난구 저 난구. 장하는 손가락을 뻗쳐 쭈그러진 탈바가지 모양새로 썩어들고 있는 사방의 참나무를 쿡쿡 지르다가 복영감에게도 삿대질을 했다. 복영감은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며 그의 말을 받았다. 봐요 그래.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부스럼을 앓고 있지 않소? 가만 놔두면 제절로 다 떨어질 거. 날마다 나와서 그 아람을 주스면 될 것을 왜 난구를 상해가면서까지 한 번에 털어내려고 그러우? 그렇게 혼자만 욕심 채르니께 모든 게 다 비영드는 기요? 이 사람 말 맞다나 참나무 그렇게 된 것이 한두 해가 아니건만 이날따라 그 모습이 싫었다. 아마 전부터 그런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살았는지도 모른다. 누가 당신더러 난구 보호하라는 면허증 줬어? 장하는 덮어놓고 윽박질러 뭉개자는 주의였다. 그를 따라다니던 부녀자들을 비롯해 사방에서 도토리 줍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장하는 옆구리에 매달려 있던 라디오까지 왕왕거리고 덤벼들었다. 5.18 특별법 제정하라는 학생 및 재야단체의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졌다는 뉴스였다. 원래는 노랫소리만 흘러나왔었다. 노래를 듣기 위해 라디오를 차고 나왔다가 8시가 되자 뉴스가 나오고 싸움에 정신을 판 장한이 미처 라디오를 끌 사이가 없었을 것이다. 특별법 제정하여 학살자 처단하라.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국민의혹 해소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앞에 하고 시위하는 텔레비전 뉴스는 어쩌녁에도 보았고 그 며칠 전에도 볼 만큼 자주 등장했다. 허허, 여기 기맥힌 인사 또 하나 있네. 대관절 자네 몇 살인데 말을 놓나, 어? 너는 형도 없고 아제비도 없고, 어? 몇 살 먹었어, 너? 작지만 당차게 달려드는 복영감이었다. 드디어 장한이 철 곰배를 땅에 탁 내려놓고 주먹만한 코를 영감의 눈 앞으로 바짝 들이밀었다. 나 맵쌀도 먹고 찹쌀도 먹었다. 왜? 뜰버? 가릴 수 없는 불안당임이 틀림없었다.
젊음으로나 덩치로나 와랑와랑하는 목소리로나 해 넘길성 쉽지 않은 상대였다. 정수리가 세모꼴로 솟은 것하며 희한하게도 아파트 관리소장을 빼 닮았다. 토요일 오후의 한낮이었다. 205동 앞 지하주차장은 이미 꽤 많은 승용차가 주차해 있었다. 오초소 옆에서 몇 호에 사는 사람인지 양동이에 물을 떠다 놓고 차를 닦고 있다. 복용감은 마냥 경비실에 앉아있기도 불편하여 문 밖 추녀 밑에 서서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람의 승용차 옆으로도 몇 대의 차량들이 더 주차해 있었다. 드문드문 귀가 차량이 주차선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때론 주차해 있던 차량이 외부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런 모습이야 별다를 게 없는 일이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진 않았다. 나중에 기억해낸 일이지만 이때 한 대의 흰색 승용차가 세차하고 있는 승용차의 5번째인가 6번째의 차선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한동안 경비실 쪽을 바라보았다. 바로 앞에선 차를 닦는 사람이 앉았다 일어섰다 하여 새로 주차시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굳이 확인할 의무도 없었다. 10분쯤 후에 경비실 인터폰이 따르릉 울렸다. 황급히 뛰어들어가 수화기를 드니 관리 사무실로 올라오라는 여직원의 호출이었다. 혹시 경비실을 비워두는 동안 기물집기가 손이라도 탈까 저하여 화재 경보기 및 세대 간의 인터폰 연결기를 훑어보고 밖에 나와 문을 잠근 다음 사무실로 올라갔다. 어느 결에 왔는지 다른 경비들도 다 모여 있었다. 경비들은 먼저 번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듯 눈만 꺼먹거리며 앉아 있었다. 먼저와 다른 게 있다면 복용감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가 비워져 있다는 점. 복용감은 그 자리에 가 앉았다. 젊은 소장은 역시 쓸모가 없는 몇 장의 서류 종이를 손에 쥐고 경비들 앞으로 왔다. 지난번에 경험이 있었던지라 이번에는 반장이 먼저 알아서 차렷 경례를 붙였다. 잘도 길이 들어가고 있었다. 네, 편히들 앉으세요. 언제나 그런 식의 말이었다. 복용감은 이번엔 불편할 망정 다리를 꼬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 말이죠. 잘들 아시겠지만 저는 상하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해서 뺨 맞는 법 없죠? 종잡을 수 없는 그의 말은 짜증이 날 정도였다. 경비들은 역시 그 밥에 그 국이다 싶게 초점 없는 눈만 껌뻑거렸다. 알아듣지 못할 소장의 훈시는 계속되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지만 인사 먼저 해서 인격 깎일 일 없겠죠? 아직도 경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복용감만이 고개를 갸우듬이하고 어떤 생각에 빠져들어갔다. 좀 전에도 제가 차를 대고 들어오는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느 경비실 앞에 차를 대놓고 나오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점은 고쳐줘야 합니다. 또 내가 반드시 고쳐놓고 말 거고요. 복용감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흰색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사람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참 사람의 귀를 하고는 못 듣겠소. 아무리 소쟁이라지만 손자뻘이 될지 아들뻘이 될지 모를 사람이 우째 말을 그렇게 하오. 원래 인사는 선후가 없다 했시다. 아무나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말 안 듣는 애들 매질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소. 여기도 질서가 있어야 할 테니께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할 거라는 건 이해가 돼요. 일이 잘못돼서 그런다면 전번이라도 머리 숙여 내가. 아니 아저씨 말이요. 아저씨 왜 그래요? 내가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나 있지 왜 아저씨가 나서. 아저씨 뭐 찔리는 거 있어요? 뭐라고? 복용감의 눈이 처음으로 번쩍 빛났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은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뭐라고라뇨? 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복시 아저씨, 며칠 전 아침 교대 어떻게 했어요? 저 아저씨가 뭘 큰 소리칠 자격이 있습니까? 진작부터 어떤 각오를 해두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실수를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이 사죄하고 머리를 굽혔던가. 복용감의 시선은 고개를 떨구고 있는 덩치 큰 반장의 뒤통수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소장에게로 옮겨졌다. 허허, 그거였구먼. 그럼 그 책임을 물을 것이지 왜 비열하게 사람 가짜는 짓거리로다가 늙은이를 고문하나? 이것이 조직의 질서인가? 사람이 사는 도의가 뒤틀린 곳에 붙어 으깨어져 버린 생명의 진을 빨아먹는 빈대가 될 순 없었다. 이마에 있는 늙은 주름살보다 더 큰 마음의 주름을 가슴속에 집어넣기 싫었다. 손바닥으로 탁자를 탁 치고 벌떡 일어나서 허청허청 걸어 나왔다. 복용감이 지금까지 아쉬워하는 것은 그때 그냥 그렇게 말로만 끝낸 일이었다. 멱살을 틀어잡고 귀때기라도 한 대 올려붙이지 못한 게 영 미진했었다. 영감은 잽싸게 파출소로 건너가 이 덩치 큰 녀석을 임목 훼손 혐의로 고발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엔 사정이 급했다. 놈이 토끼를 앞에 둔 살쾡이처럼 아르릉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놈은 이미 영감의 멱살을 바짝 축혀들고 흔들어댔다. 그 바람에 도토리가 든 비닐봉지는 영감의 손에서 튀어나가 덤불 속에 가 꽂혔다. 더 이상 엎드려 기어다니며 도토리를 주울 수 없게 됐음을 깨달았다. 놈에게 들린 채 복용감은 오른쪽 다리를 뒤로 뺐다가 무릎을 접어올리며 냅다 치받았다. 순간 욱 하면서 놈이 사틀 쌓안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오랜 세월 동안 곰배와 돌덩이에 찍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참나무들의 우글쭈글한 상처가 사방에서 놈을 에워싸고 내려다보았다.